네, 북한이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과 당 창건 72주년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이 사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일이 총비서에 추대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 그리고 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 각지에서 경축 행사가 한창이고요. 노동신문은 4개면에 걸쳐서 김정일의 업적과 일화를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북한에게 특별하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이가 집권한 후에 작년 17개월 전에 이런 당 전원이 회의를 했지요. 그러고는 17개월 다시 지금 하는데, 이것은 첫째는 이 노동당을 김정은 가족 사당화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체제에 공고하지. 두 번째는 그동안 김정은 치적, 군사적으로 예를 들면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 치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권력을 더욱더 공고화하는 이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앞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또 대형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혹시 기습 발사를 노리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방 측 언론에서 이동식 발사를 한다 어떤다 전부 예측들을 하는데 순서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조용하다고 해서 그걸 조용함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요란하게 선전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어서도 또 안 되고, 그래서 북한을 갖다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허, 지구촌에서 가장 예측불허 레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애니그매틱 레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동식 발사대로 할 건지 다른 어떤 고정식 발사대로 할 건지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10일 사이에 도발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 SLBM 관련 실험을 하는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SLBM 실험은 얼마나 전망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11일 사이에 정말 도발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SLBM을 할 것인지 다른 또 이동식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것을 할 것인지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엿장수가 가위 몇 번 치느냐, 엿장수 마음대로 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단정적으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북한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의원이 지금 북한 최고위급 관리가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 그 두마락 하는 게 우리 국회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의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12,000km 사정거리가 되는 그 미국에 쑥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미사일을 앞으로 실험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북한이 지금 개발한 핵탄두가 ICBM이 종전에는 대기권 밖에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으로 재지림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확보한 것 같다 하는 두 가지를 러시아 의원들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 관계고 러시아와 미국과 관계예요. 러시아와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중국과 북한보다는 더 결속이 되어 갖고 있는 이런 관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푸틴이 미국을 향해서 북한을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그 의원들이라든가 푸틴 정권이 하나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고려하면서 그 두마 의원들의 주장들을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정은이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병진 노선, 자력 자강을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향한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나 위협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기존의 일관적인 태도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이번 전원회의의 그 내용을 보면은 대대적으로 김정은 치적을 이제 선전하고 그 업적을 갖다가 이렇게 선전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에 말로 막 협박을 하고 미국을 하던 그게 조용한, 그거는 무슨 의미냐, 이 두 가지인데, 우선 병진 노선을 줄기차게 하겠다 그런 병진 노선이 하나는 핵무기 건설이고 하나는 경제 건설이거든요. 핵무기 건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선전을 할 거예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퍼포먼스를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자력갱생을 했다 막 하고 요란하게 제재와 압박이 있는데도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자기들이 자력갱생을 했다 막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세계 최병국이고 많이 굶어 죽고 이번 겨울에 제일 많이 죽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민을 끌고 가기 위한 거고 왜 그렇게 조용하냐? 조용한 것은 이제 사실 군사작전이라든가 실제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떠들지를 않아요. 이제 이런 면에서 조용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의 태도인데 미국이 지난 9월 말보다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본색 속성이 나타난다 그런 게 많이 지금 떠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미국이 미국다운 세계 최강의 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 거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거 그게 10월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 미국을 유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걸 아마 북한이 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조용한 거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또 인사 개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초고속 승진인데요. 노동당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노동당 이 전원회의가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노동당을 갖다가 김정은 가족 사당화하는 거예요. 예. 사당화하면서 눈에 띄는 걸 가만히 해보니까 최용해가 아주 급부상을 네. 하고 있고 그 친동생 김여정이 당 선전 선동 부부장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직책이냐 하면은 언론을 검열을 하고 북한에서 그다음에 주민들을 갖다가 전부 사상 세뇌 교육을 하는 막강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청구를 했는데 단적인 예로 김경희 자기 고모부는 60대에 가서 이게 후보위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것은 결국 후보위원이 뭐냐 하면 노동당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아까 방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총괄하는 이런 자리예요. 이렇게 한 것은 확실히 노동당을 자기 가족당화하는데 동생을 박아 넣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김여정의 승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9명으로 알려져 있던 과거 노동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무려 6명의 부위원장이 새로 등장한 점도 아마 세대 교체 일환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는 그때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이걸 세대 교체라는 의미도 있고 그동안 이제 김정은 체제가 사실은 군의 장성을 많이 숙청을 한다든가 반대자를 갖다가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죽인다든가 친형까지도 죽이고 할 때는 체제가 그만큼 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충성도라든가 사상 검적을 거의 끝을 내고 이 노동당을 중심으로서 체제를 갖다가 좀 공고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게 꼭 나이 많고 정고에 따라서 이걸 교체한 것이 아니고 오진우 같은 사람은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도 정치 후보위원으로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연령 따라 무슨 교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상 및 충성도 검증이 끝을 났다. 끝을 내고 하는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폭풍전 고요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또다시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태까지 협상에 효과가 없었다는 말을 하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가지가 뭔지 밝히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마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 센 용어를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일종의 개성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강한 뭐 어떨 때는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그대로 효과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일종의 심리전이거든요. 이 전략용어로서는 양동작전, 헷갈리게 막 만드는 실제로 없앤다 하면서 사실은 없애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허허실실법이라 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이걸 하고 지금 한 6개월이 넘어가니까 신뢰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게 그동안 왜 이렇게 말만 하고 시간을 끌었느냐 하는 것은 군사력 중국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최첨단 그 어떤 병기를 만드는 게 완료되는 게 9월 말까지였다는 거예요. 9월 말만 지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의 본색이 나타날 거다
하는데 그동안은 이런 양동작전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월부터 무엇이 그러면 좀 다른 징후로 보이느냐 이래 보니까 군 지휘관들을 대보다가 저녁을 먹인다든가, 그다음에 폭풍 전야라든가. 아마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센 말을 좋아하니까 입이 간질간질해서 표현한 게 아마 그 정도 표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폭풍 전야라는 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확 휩쓸어버리는 전야다. 이제 이런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한다 종정처럼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그 폭풍 현장이 이 한반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깊은 분석을 하고 바쁘게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던 그 단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그 단 한 가지가 뭐냐 하는 거는 미국을 쭉 보고 저는 트럼프 행정부 정서를 계속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볼 때에 그동안 몇 가지 모의시험을 했어요. 모의시험을 할 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용이하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한 6가지, 7가지가 있어요. 대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제재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소위 김정은의 참수작전 그런 게 있어요. 김정은을 이렇게 제거해 뿌리는 방법. 그게 제일 값도 싸고 현실성이 용이하더라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저작년에도 그 시험을 하고 금년에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무슨 종류의 군사작전 혹은 또 다른 군사작전 같은 건 반드시 김정은 제거가 아니고 뭐냐 그러면 전략 포인트를 갖다가 선제 타격하는 게 있어요. 전략 포인트가 그러면 어떤 거냐? 북한의 식량 창고들, 유류 창고들, 그다음에는 화약, 탄약 이런 창고들, 요걸 다 지금 조사를 해가 있거든요. 그것을 선제 타격하는 것도 폭풍 단 한 가지가 아니냐. 그런데 단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지도자를 바꾸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 체제의 최고 지도자를 바꾸면 정치 체제의 색깔이 변한다 소리가 있어요. 스탈린에서 후르초프로 혹은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정치 체제가 색깔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저런 김정은 정권을 두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 못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저것이 미래의 자기들 재앙이 된다고 보니까 자기 조국의 재앙이 되는 걸 절대 그냥 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지요. 그 테이블 위에 온갖 종류 옵션을 다 뒀다. 그런 것 중에 저는 군사작전 중에 잠수작전 이런 전략적인 포인트 선제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한반도 전체적인 전국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주요 변수,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저는 군사학을 전문하고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서를 유심히 보고 있고 미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군사력은 전문가들은 중국 군사력 토탈 합쳐도 미국 군사력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9월 말까지 정말 중국이 갖지 못하는 첨단 병기를 개발을 하는 게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추정이고 그것이 완료되었다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국제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비약한 노력 이런 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겁니다. 거기에 온갖 옵션이 다 있다 하니까 정말 뭐 대화에서부터 별별 옵션이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걸 갖다가 전부 그 가능성을 갖다 올려놓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도 외통수에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말 이제 뭐 남진아해에 그 인공섬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가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문제도 꼭 해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쿠바 문제를 해결할 때 미국이 쿠바를 직접 취재를 안 했어요. 소련과 대결을 해갖고 소련을 통해서 쿠바 문제를 해결했다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방금 외통수 걸렸다 소리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